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에게는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왜 헤어졌는지 얘기를 하자면 정말 비참해지네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귀엽고 술도 잘 마시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을 걸었어요. 술 한 잔씩 돌리는 척 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호감 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2차는 갈 사람들만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소라 씨, 노래방 가실 거죠? 같이 가요. 아, 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별로 안 땡기는데. 에이, 노래방에서 뭐 노래만 부르나요? 신나는 노래 맞춰 들고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지. 팀장님들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럼 노래 못 부른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걱정 말아요. 안 놀릴게요. 상사들은 대부분 집으로 갔고 평직원들끼리 노래방에 갔습니다. 너네끼리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놀으라며 법인카드를 지워주고 가셨어요. 저희는 노래방 가서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는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한바탕 놀고 다들 지쳐서 발라드를 부르며 쉬는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그녀에게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며 노래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그녀와 눈맞춤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제 노래에 반한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내일 출근을 생각해서 노래방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랑 둘이 같은 방향이라며 사라져서 저도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내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괜히 그쪽 부서에 어슬렁거렸어요. 응? 대리님, 아침부터 이쪽은 어쩐 일이세요? 소라 씨 보려고 왔는데 딱 마주치니 완전 행운이네요. 오늘 혹시 약속 있어요? 아니요, 따로 선약은 없어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럴까요? 저 근데 오늘 3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고 내려와요. 네, 이제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요. 저녁 약속을 받아준 것만 해도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후 저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0분쯤 지나고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대리님. 너무 늦었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얼른 가요. 그녀를 데리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다가 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룸이 있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얘기를 시작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술이 한두 병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이 고백을 할 타이밍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라 씨, 나 어떻게 생각해? 대리님이요? 착하고 재밌는 사람? 남자로는 매력이 없나? 나 소라 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글쎄요, 남자로서 매력은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건지 굉장히 도발적인 여자였어요. 내가 그럼 얼른 증명해줘야겠네.
그녀랑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봐왔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 스킬에 홍콩 간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진 전 여친들한테서 아주 가끔씩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네가 그립다면서요. 무튼 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녀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때? 나랑 만날 생각은 생겼어? 응, 완전.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밤낮 할 거 없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맞았고 저희 직장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라 앞으로 잘 만나면 결혼해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항상 연애하듯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정말 신혼처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어요. 저희 집에서 거의 반동거를 했거든요. 회사도 같으니 출퇴근도 매일 같이 하고 동거한다는 게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건 없으니 여자친구를 회사랑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출근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튼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는데 정말 아주 갑자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업무도 많아지고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자친구랑 매일 집에서 술 먹으면서 상사 욕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문제인 건지 정말 이틀 전에도 잘만 했던 게 갑자기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일찍 자고 피로 회복 좀 해야겠다. 오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얼른 자자. 저는 괜히 위축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뭔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세워지니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고 근처 약국에 가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3일 정도 열심히 챙기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은 기필코 여친을 홍콩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밤의 분위기를 잡았고 여자친구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키스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뻘뻘 나더군요. 오빠,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왜 이러지? 미안, 소라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오빠, 무슨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문제는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 나 미주가 잠깐 보자고 했던 거 깜빡했다. 먼저 자. 갑자기? 이 시간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주가 요즘 고민이 있다네. 그래서 잠깐 보자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 갔다 올게. 자고 있어. 여친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듯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친은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출근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봤는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라야, 너 혹시 나 일부러 지금 피하고 있는 거야? 오빠,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오빠 안 되잖아. 내가 오빠랑 왜 사귀었는지 기억나지? 오빠가 끝내주게 잘해서 사귀었던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내가 요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 몰라. 나는 솔직히 앞으로 오빠가 계속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설아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야. 괜히 더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전처럼 직장 동료로 잘 지내자. 갈게.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정말 평소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별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세워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나는 마음에 술만 연신 먹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뇨기과 가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가 영영 안 될까봐 창피함도 떨쳐버리고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니 대기 인원이 몇 명 있고 데스크에 섹시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있으니까 괜히 더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 작성해 주시고요. 내원 사유도 같이 적어서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원 사유를 적으려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을 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현님, 진료실로 들러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제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옆에 검사실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이쪽 베드에 잠시 누워 계세요? 아, 예. 저는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누워있었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언제 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뇨기과라는 곳에서 베드에 누워있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섹시하고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흥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아, 이승현님,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다른 분 시술하시는데 조금 걸리신다고 하셔서요. 잠깐 나와서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건데, 아, 네,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잘 되시는데.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도와준다는 건지 순간 머리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빨리 해줄게요. 그녀는 저를 향해 싱긋 웃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나가서 대기하세요. 그녀는 또 한 번 싱긋 웃으면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대기를 했고 원장이 와서 검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이 안내를 해줬고 검사가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그 간호사한테 제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게 그녀여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나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연락을 안 주다니 허무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기에는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때 저에게 마법을 걸어주어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자 인생에 이게 안 된다는 건 정말 크나큰 수치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저, 외삼촌, 이렇게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엄마, 아빠와 함께 세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45살이 되셨을 때 폐암에 걸려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엄마와 함께 둘이서 살았어요. 저에겐 저보다 8살 많은 외삼촌 한 분이 계세요. 외삼촌은 엄마와 나이 차가 15살이나 나는 늦둥이로 태어나셨대요. 엄마와 외삼촌은 사이가 각별해서 엄마가 외삼촌을 거의 자식처럼 아끼셨죠. 외삼촌도 저희 엄마를 잘 따랐고요. 외삼촌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어요. 지금의 유통회사를 운영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50억대 재력가세요. 외삼촌은 20대 힘든 시절에 자신의 곁을 지켜준 외숙모와 결혼을 하게 됐고 외숙모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소문난 애처가이셨죠. 그런데 4년 전 외숙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외삼촌은 외숙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급기야는 세상을 등지려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엄마와 저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써놓고는 수면제를 다량 드셨어요. 삼촌은 죽기 전 누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는 문자를 보냈고 엄마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삼촌네 집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엄마의 빠른 대처 덕분에 삼촌은 살았고 그 후로 삼촌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외삼촌이 혼자서 지내는 건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외삼촌을 억지로 저희 집으로 이사오게 만드셨어요. 처음엔 외삼촌이 저희 집에 온 이후로 술만 마시고 늘 넋을 놓고 지내셨죠. 저는 그런 삼촌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제가 읽었던 좋은 글귀의 책들을 선물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매주 외삼촌에게 책 한 권씩을 선물하며 다음 주까지 감상평을 얘기해달라고 했죠. 처음에 삼촌은 이런 책엔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끝도 없이 책을 가져오자 어느 날부턴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삼촌 방에 들어가 그날도 어김없이 책을 한 권 놓고 나가려는데 삼촌이 대뜸 말하더군요. 과거는 가슴에 묻어두고 돌아보지 마라. 네가 보내준 책들 말이야. 그 책들의 공통점. 그리고 네가 삼촌한테 하고 싶은 말 잘 알아들었어. 삼촌이 너한테까지 걱정시켜서 미안했다. 삼촌은 그 말을 남기고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가셨어요. 그 후로 삼촌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술을 끊고 회사 일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외삼촌도 저희 집에 적응해서 이제는 마치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삼촌은 예전처럼 좋아졌어요. 우울증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려고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외숙모의 사고 이후로 기울어 가던 사업체도 다시 잘 되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잘생긴 청년이 외삼촌에게 사업 관련 자문을 받으러 왔더군요. 누가 봐도 또렷한 이목구비에 깨끗한 피부가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이상하게 그 남자를 한번 본 후로는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틀 후에 그 남자가 또 저희 집에 방문했고 외삼촌이 저를 불러 이 친구가 우리 조카를 보고 한눈에 반한 모양인데? 라며 저에게 그를 소개시켜줬죠. 저도 사실 그를 한번 보고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줍게 서로 인사를 마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무척 잘해줬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한 말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만날 때 케이크를 사온다거나 갖고 싶던 물건들을 사다 주곤 했죠. 그리고 매우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화장품 회사 직영점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저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항상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으면 어머님 걱정하신다며 저를 오래 붙잡고 있지도 않았어요. 배려심 있고 매너 있는 행동 때문에 그가 더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불같이 뜨거운 연애를 하다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위에 시가 7억 정도 되는 집이 한 채 있어요. 외삼촌이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줘서 고맙다며 최근에 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였습니다. 외삼촌이 저에게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증여해줄 수 있는 건 아마도 외삼촌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겠죠. 외숙모는 외삼촌과 결혼하기 전부터 자궁 내막증을 앓고 계셨고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하지만 임신이 되는 사람도 꽤 있어서 시험관 시술에 도전을 하셨지만 7번이나 되는 실패에 임신을 포기하셨다고 해요. 아무튼 제 명의로 된 집에 남자친구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돈 하나 없어서 네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니? 라며 못마땅해 하셨고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지훈씨 너무 좋아. 지훈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집을 누가 해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며 해맑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지점에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새로운 알바생을 뽑게 되었습니다. 알바생 면접을 보는데 눈에 띄게 예쁘장한 외모의 친구가 있었고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우리 지점이랑 잘 맞겠다 싶어서 그녀를 채용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이보영이었고 저랑 나이도 같고 성격도 잘 맞아서 매장에서 자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죠. 공통 관심사도 비슷해서 서로 얘기가 잘 통했고 나중엔 일 끝나고 종종 둘이서 맥주도 마시러 갔습니다. 보영아, 넌 왜 우리 회사 알바로 들어온 거야? 너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너처럼 나중에 이 회사 점장으로 일하고 싶어서 경험도 쌓을 겸 잠깐 일하는 거야. 그랬구나. 남자친구는 있어? 만나는 사람 있지. 넌? 난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 있어. 나중에 소개시켜줄게. 다음에 커플 데이트 할래? 커플? 아니. 내 남친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던 중 결혼 얘기가 오고 갔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며 남자친구와의 사소한 트러블까지도 보영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마다 보영이는 제 얘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좋은 상담사가 되어주었죠. 하루는 예비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준다고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자기야, 여긴 웬일이야? 우리 자기 닮은 예쁜 꽃 주러 왔지. 이거 내가 저번에 프레지아 꽃 좋아한다고 해서 가져온 거구나? 맞아. 그때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갔던 보영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영이와 마주친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놀라? 아니, 너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있는 줄 몰랐네. 인사해. 내가 전에 말한 알바생. 예쁘지? 성격도 좋아. 나랑 친구 먹기로 했어.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네? 갑자기 보영이가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보영아, 너 왜 그래? 좋은 얘기만 했어. 미안. 내가 오늘 좀 예민하네. 그럼 난 일할게. 저는 남자친구를 끌고 나와서 쟤 원래 안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하네. 암튼 꽃 너무 고마워. 그럼 나 일해야 되니까 들어가 볼게. 그렇게 별일 아닌 듯 우리 셋의 만남은 지나갔어요. 결혼이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예비 신랑은 사업 자금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기에 예비 신랑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주었어요. 남자친구는 급한 대로 제 돈을 사업하는 데 끌어다 썼어요.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었고 그 후로는 사업이 어렵단 얘기는 없었습니다. 빌려간 돈은 결혼 후에 천천히 갚아 나가기로 했죠. 하루는 엄마가 제 신혼집에 놀러왔어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예비 신랑이 왔나 하고 나갔더니 현관 앞에 보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보영이는 술에 취했는지 신발을 신은 채 제 집에 들어왔어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게다가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고? 야, 나 지훈 씨랑 10년째 만나는 중이야. 지금 지훈 씨가 돈이 없어서 너랑 결혼한다는데 어차피 이 결혼 오래 못 가. 몇 개월 살지도 못하고 호적에 줄 쫙쫙 긋지 말고 여기서 결혼 포기해. 뭐? 거짓말하지 마. 당장 나가. 당장. 저는 그녀를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저 아가씨는 또 뭐고? 지훈이 이놈 이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널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내 이놈을 당장! 엄마는 그놈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일을 마치는 대로 신혼집으로 달려왔어요.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내 딸 집에 딴 여자를 끌어들여? 그 여자랑 무슨 관계인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장모님,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 여자 혼자 난리치는 거라고요. 수진아, 오해야. 걔 내 대학 후배인데 대학 시절부터 내 스토커로 유명했어. 그리고 걔랑 사귄 적도 없어. 대학 때부터 나랑 사귄다고 거짓말하고 다녀서 얼마나 곤란했는데 대학 졸업하고서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주변 친구들한테 걔한테 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후부터는 연락이 안 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저번에 너네 가게에 갔을 때 걔가 들어오길래 나도 진짜 깜짝 놀랐다고. 아니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그럼 걔가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건데? 아이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스토커에 무단 침입한 거잖아. 죄를 물어야 다신 안 그러지. 경찰?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나 지금 하는 사업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거든. 걔 때문에 대학생활 망친 것도 억울한데 또 신경 쓰느라 내 사업에 지장 주는 거 싫어. 그냥 비밀번호만 바꾸고 여기서 마무리 짓자. 그리고 내가 걔랑 바람 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그냥 네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지. 난 정말 떳떳해. 그렇게 의심돼서 날 못 믿겠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의 말대로 바람을 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를 무작정 의심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계속 몰아붙일 수도 없었죠. 다음날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더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은 알바생 없이 혼자서 일해야 해서 일이 매우 바빴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할수록 남자친구를 의심하는 나쁜 생각이 덜 들었어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야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며 저와 데이트도 하고 주말엔 속초에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죠. 그가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풀려갔어요. 아니 사실 애써 잊으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의 아기를 갖게 된 걸 알게 됐으니까요. 생리가 늦어진다 싶었던 어느 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어요. 흐리지만 확실한 두 줄이었습니다. 그 두 줄 때문에 남자친구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몸살 기운도 있고 몸이 축 처지길래 새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못 보던 여자 구두가 놓여있더군요.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야릇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남친 농가 보영이 그 상간녀였어요. 둘은 아주 좋아 죽겠다는 듯이 서로 물고 빨고 난리가 났죠.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어 숨죽인 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고 문틈 사이로 그들의 짓거리를 촬영했어요. 그들의 정사가 다 끝날 때까지 저는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짓거리에 정신이 팔렸는지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핸드폰 촬영 버튼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죠. 저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심장이 조여져 쓰러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놈이 말하던 간통 증거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너희 나쁜 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이놈의 새치어로 날 속이고 감히 내 집에서 저 X랑 그 짓을 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라며 속으로 울부짖었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혼집 너무 좋다. 근데 그 여자 언제 내쫓을 거야? 나 빨리 여기서 마음 편히 살고 싶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걔를 죽이든 살리든 결혼을 해야 이 집이 내 집이 되지. 아휴, 넌 무슨 애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수진이 찾아가기만 해봐. 그땐 너랑 나랑도 끝인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그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지. 미안. 그날 내가 변명거리 찾느라 얼마나 머리 쓴 줄 알아? 수진이 걔가 어리숙하고 멍청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 사업 벌써 쫑났어. 저는 그 집을 나와 삼촌을 찾아갔고 삼촌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 내가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너랑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삼촌이 정말 미안해. 삼촌, 나 이제 어떡해. 수진아, 너 이놈이랑 당장 파혼해. 그리고 경찰서에 가자. 이놈이 이거 사기죄로 고소해야지. 삼촌 안 돼. 나 이 사람 애기 가졌어. 수진아, 아기는 너랑 엄마랑 삼촌이 같이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아기한테 아빠 만들어주자고 네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떡해.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자금 없어서 쩔쩔 매길래 내가 집담보로 대출도 해줬어.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삼촌 정말 미안해. 수진아, 잘 들어. 삼촌이 그 문제는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니까 삼촌이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삼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세상 다정한 남자처럼 저에게 잘해주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사지를 다 찢어놓고 싶었지만 삼촌이 준 집을 찾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삼촌과 통화를 했죠. 삼촌, 그럼 여기 주식 사면 10배는 뛴다는 거지? 알았어. 3일 안에는 무조건 돈 넣을게. 삼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그놈이 제 주변을 서성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삼촌이 잘 아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 회사에서 신약이 발표될 거래. 이거 완전 고급 중에 고급 정보라 아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는다네. 삼촌이 이거 주식 사놓으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3일 안에 주식 사놓으라고 전화 온 거야. 자기도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대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진짜 기밀 정보야. 이거 완전 대박 정보네. 기창 형님이 인맥 좋단 말은 들었는데, 근데 이거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난 지금까지 삼촌 말 들어서 손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난 내 전 재산의 반 정도는 넣어보려고. 이번에 완전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이번 주 주말에 엄마랑 삼촌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결혼 전에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그날부터 3일간 남자친구는 엄청 바빠졌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체를 담보로 대출도 받고 친구들의 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주식에 넣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전 짐을 챙겨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실에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왔어요.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남자친구는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고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제가 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그 X에게 전해줬죠. 오빠, 완전 대박 정보다. 나도 오빠만 믿고 여기 올인할래. 안 그래도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이참에 전세금 빼서 잠깐 모텔에서 지내고 이 돈으로 뻥튀기 좀 해야겠는데?
나도 이번에 크게 성공하면, 수진이랑 헤어지고 너랑 살려고 무리 좀 했지. 너, 명호 형 알지? 나 이번에 그 형 돈까지 빌려서 이 주식에 내 영혼까지 갈아 넣었어. 명호 오빠? 사채업자 박명호?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조커 돈 빌렸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인생 끝이라고. 야, 넌 시작도 하기 전에 재수없게 초를 치고 앉았냐? 내가 확실한 정보라고 했지? 이제부터 우리 부자 되는 거 시간 문제니까 다음 주에 신약 개발 기사 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됐을 때 초반에 주식이 좀 오르는가 싶더니 장 마감 전에 곤두박질을 쳤고 그렇게 3일을 하한가를 쳤습니다. 급기야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죠. 주식이 곤두박질 칠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 이후에 전 삼촌과 엄마와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네가 말한 주식,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미안.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오늘 집에 오는 길에 다시 찾았지 뭐야? 그건 됐고 네가 말한 주식 그거 상장 폐지됐어. 너도 돈 다 잃은 거야? 주식? 무슨 주식? 무슨 주식이냐니? 수진이 너가 이번 주에 신약 개발 발표한다고 했던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내가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너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네 말만 믿고 전 재산 올인했다고. 형님이 이 주식 정보 주신 거 아니었어요? 지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난 그런 정보를 들은 적도 말한 적도 없어. 설령 알았다고 해도 그런 정보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주식 엄청 오를 거라며 나 전세금까지 뺏어 했는데 나 이제 어쩌라고? 상간녀 주제에 아주 당당하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네. 이러고도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고? 수진아, 너 혹시 일부러 그런 거야? 나 망하게 하려고? 대체 왜?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네. 대체 나한테 왜 접근했던 거야? 저 X랑 좋아 죽고 못 살면서. 무슨 소리야? 얘는 그냥 내 스토커야. 내가 바람폈다는 증거 있어? 증거? 당연히 있지. 나 없는 동안 우리 신혼집에서, 아니, 내 집에서 둘이 발가벗고 아주 좋아 죽더라. 저는 그 인간들 앞에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너 그래서 계획적으로 날 속인 거야? 속여? 누가? 내가? 증거 있어. 나같이 어리숙하고 멍청한 애가 누굴 속일 수 있겠어. 그건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뭐야, 오빠 우리 속은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 완전 알거지 됐다고. 너같이 등신 같은 놈을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 밤일은 구려도 돈 좀 벌어오나 싶어서 만나줬더니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뭐 등신? 이게 미쳤나? 내가 일부러 그랬어? 둘이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잖아. 급기야 그놈은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였고 서로 따귀를 주고받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 속삭이던 바퀴벌레 안쌍이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팝콘이라도 먹으며 관람하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저는 불난 집에 불구경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집에 와서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그 남자는 한참을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저 또한 그놈에게 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제게 계속 전화를 해댔고 제가 받지 않자 저희 엄마네 집으로 찾아갔더군요. 그놈은 삼촌과 엄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잃어보니 수진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정말 잘할게요. 다시 수진이한테 잘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네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만. 우린 아직 자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거북하네. 당장 돌아가게. 장모님, 수진이 임신도 했는데 수진이 아기
아빠 없는 애 만드실 거예요? 우와, 임신? 자네 지금 애를 빌미로 나 협박하나? 임신이 못해순가? 그리고 우리 수진인 자네 아이 임신한 적 없어. 말 조심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신한 적이 없다니. 자네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봤나? 그 불쌍한 것이 자네당 아기 갖는 상상까지 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네만. 하늘이 도왔지. 그리고 자네 같은 사이 둔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으니까 당장 썩 나가! 여행을 간다고 한 날, 전 아기를 보기 위해 산부인과에 갔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통해 임신이 아닌 걸 알았어요. 의사 말에 의하면 제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고 상상을 했고 그로 인해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보았다고 착각한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권하더군요.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테스트기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사 말대로 한 줄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의 상담을 받게 되었죠. 아마도 남자친구의 외도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이 커져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와의 인연을 정리했기에 앞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상담은 마무리되었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삼촌의 지인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다 박명호라는 사채업자에게 붙잡혔고 강제로 원양 어선을 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네요. 그리고 보영이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물줄을 잡고 갈아탔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어서 빚만 잔뜩 진 채로 사채 빚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으로만 인간관계를 맺어온 그들은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잃더군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한 목적이 있다면 그건 나쁜 일이겠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 집안은 여자를 밝히는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파탄이 났었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 계기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세상 모든 어머니께서들 그러하시듯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키울 경제력이 없어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맞으시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려온 새엄마와 그녀가 데려온 딸, 저보다 3살이 많은 새 누나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이 가정도 얼마 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또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죠. 2번의 이혼 끝에 맞이한 3번째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이리저리 날뛰던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새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2분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와는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둥이가 태어난 거죠. 제가 어버키였다 싶은 동생이에요. 지금 그런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다니 새삼 또 놀라요. 언제까지나 제겐 애기 같은데 말이죠. 꽤나 복잡한 가정사를 뒤로하고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고는 불쑥 제 자취방을 찾으셨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 여쭈니 어렵게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첫 번째 새엄마 기억하냐면서 교통사고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이미 장례식까지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남은 새엄마의 딸이 안타까워 대학 졸업 때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다면 저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니 사실은 그 딸아이와 함께 자취방을 쓰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저는 곧 군대를 입대한 예정이니 같이 지내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을 거라며 그동안 그 아이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옆에서 잘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이나 다름없는 새 누나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저에게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새 누나는 솔직히 정말 예뻤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새하얀 피부, 살짝 마른 몸매, 속쌍꺼풀이 있는 큰 눈. 정말 예쁘더라고요. 방에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곧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누나를 잘 챙겨주라며 갈비탕을 미리 가져다 주셨거든요. 새 누나도 상심이 큰지 야위였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은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저도 다음날부터는 학교도 나가고 과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리저리 꽤 바쁘게 지내느냐 새 누나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새 누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누나와 맛있는 걸 먹으라고 용돈을 좀 더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제도 마침 다 끝났고 배도 고파서 새 누나와 함께 먹으려고 초밥을 사갔습니다. 새 누나의 방문을 두드리니 새 누나는 좀 더 야윈 모습으로 방문을 열더라고요. 집안이라 편하게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포장해온 초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포장지를 뜯고 초밥을 먹는데 새 누나는 역시나 잘 먹지 못하더군요. 천천히 드시라며 물을 건네주자 새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휴지를 건네며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새 누나는 미안하다며 엄마가 초밥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깨라도 기댈 수 있게 새 누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아주자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지만 새 누나의 눈물을 보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그녀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새 누나의 눈물이 멈춘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서 이렇게 울고 나니 속이 조금 개운한 것 같다며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한데 혹시 잠들 때까지만 곁에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정말 곧 있으면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여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말라며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있어주겠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새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샴푸 냄새에 순간 아찔하더군요. 새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먼저 눕히더라고요. 침대는 급하게 마련한 거라 그렇게 크지가 않아 둘이서 나란히 눕기에는 약간 좁았어요. 새 누나도 곧 제 옆에 바짝 붙더니 저를 죽부인처럼 끌어안더군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새 누나는 저를 끌어안고는 점점 제게 더 가까이 오더니 입술을 맞대더군요. 사고가 정지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데 새 누나가 다 잊게 해달라면서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해가 뜨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게 참 좋더군요. 각자의 방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 누나도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밥도 잘 먹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영장이 나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솔직히 새 누나가 한 번이라도 면회를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새 누나를 본 적이 없네요. 휴가를 나왔을 때 집에 가보니 누나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나간 후였던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연락처도 바꾸지 않았을까 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면 새 누나는 제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는 거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다가 제가 넘겨받으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오르고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여러 군데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사업을 성공했고 금전적 여유의 단맛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무래도 제 돈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어서 여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고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필이면 친구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면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기 바빴고 친구들이랑 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겼고 그런 저를 놀리고 따돌리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고 같이 지내준 몇몇 친구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동창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동창회 한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놈이 동창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또 한다던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자고요. 됐어. 내가 나가서 뭐 하냐? 친한 애들도 없고 누군지도 다 못 알아볼 텐데. 야, 너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뽐내러 나가야지.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주 다들 너한테 들러붙어서 친한 척 할걸? 그리고 이번에 수희도 나온다는데 안 갈 거야? 너 수희 엄청 좋아했잖아. 아직도 술 취하면 종종 얘기 꺼내는 게 수희잖아.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지. 진짜 수희 나온대? 모임에 잘 안 나온다더니 웬일이래? 저는 친구의 말에 가고 싶지 않았던 동창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였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이사를 가서 소식을 통 알 수가 없었는데 동창회에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그리고 동창회에 나가서 몇십 년 만에 보는 동창들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끼리는 종종 모임을 하며 만나왔던 터라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놈들 옆으로 가서 앉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그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또 한 놈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 중 주동했던 놈이었습니다. 여전히 뺀질거리는 면상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놈도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야, 너 영선이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다. 출세했네. 축하한다. 별로 반갑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인사를 건네는 게 정말 역겨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짧게 인사를 마무리했고 그냥 친구놈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동창회는 술판이 벌어지며 무르익어갔고 다들 점점 술에 취해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놈이 다시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야, 영선아, 너 아직 내가 옛날에 괴롭히고 그랬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나도 후회가 많이 되더라. 근데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알잖냐, 나 형편 안 좋았던 거. 근데 너는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너도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사는 게 배 아팠어.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열등감이 너를 괴롭히는 걸로 표출됐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사과를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동창회가 끝이 났고 저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역시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어보고 왔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그 친구놈이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냐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술 마시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이 먹더니 확실히 철이 들기는 했더군요. 술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러 다니고 스크린 골프도 가끔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월급쟁이로 있는 것도 힘들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딱히 해줄 말은 없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해오신 거 물려받아 여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나 어떻게 좀 잘해서 내주면 안 되냐는 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속셈으로 나를 계속 만나왔던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들과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고요. 다만 3달 정도 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됐다고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말을 돌리더군요. 그 이후로 연락이 조금 뜸해졌고 저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선아, 오늘 와이프랑 너네 가게 가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는데 너 가게에 있지? 그래 있지. 아무 때나 와. 마감 언제 하지? 마감 시간 가까이 갈게. 문 닫으면 같이 한잔 하자. 그래 그럼. 오늘 어차피 재료 소진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일찍 문 닫지 뭐. 이따 보자. 와이프 데리고 온다길래 식사 메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마감을 일찍 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준비한 재료가 친구 부부한테 대접할 재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친구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철이 친구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홍보 엄청 한다. 매출 오르면 내 덕인 줄 알아? 그래, 고맙다. 이쪽으로 앉아. 음식 준비해 줄게. 음식을 준비해 술과 함께 내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놈은 안 어울리게 착하고 청순해 보이는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처음 봤을 때 제 첫사랑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친구놈은 역시나 옛날 버릇을 아직 다 못 고쳤는지 와이프 앞이라고 그러는 건지 와이프한테 허세를 부리고 약간 막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 와이프는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이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같이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말실수라도 하면 머리를 밀치면서 무시를 한다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래도 와이프 머리를 그렇게 밀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화제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친구놈은 계속 사업 관련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들어주며 술을 따라줬어요. 그냥 빨리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취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더라고요. 친구놈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친구놈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놈은 술에 취했는지 와이프를 굉장히 깎아내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돈을 벌어오면 뭐하냐?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는데. 몸이 약해 빠져서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밤일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니까. 너는 결혼 안 한 게 축복인 줄 알아라. 야, 너 취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만해.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어? 네가 말해봐. 내 말이 틀려? 여보, 그만해요. 많이 취했어요. 뭘 그만해? 내 말이 틀리냐고. 한참 주정 부리던 친구놈은 결국 잠이 들었어요.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친구놈 와이프는 화장실 좀 다녀온다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걸 보니 울어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히 와서 추태만 부렸네요. 예린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현철이 저놈이 생각이 없는 거지. 왜 참고만 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해서 더 저러는 거예요. 예린 씨, 저놈이 저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고 참고 살지 마세요. 예린 씨도 예린 씨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듯이 그럽니까? 예린 씨부터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죠.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예린 씨, 당신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예린 씨 우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받아줬어요. 친구놈이 그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인지 그녀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와 그녀는 잠든 친구를 뒤로 한 채 화장실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오늘 처음 봤고 만난 지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녀가 그러더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친구와 그녀를 태워보냈고 다음날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친구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혼을 하고 제게 왔으면 하는데 잘하는 선택이겠죠? 더 이상 친구놈 옆에 있는 그녀를 보기가